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단한 변화. 2. KF-21의 인공지능 기술. 3. 미국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우리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이 KF-21용으로 커스터마이징 및 성능 개량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은 KF-21 기술자와 인터뷰를 통해 KF-21에 대한 비밀들을 풀어가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악님께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일반인이란 취가 물가함으로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함께 분석한 내용은 인터뷰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부 분석을 통한 추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KF-21 보라매는 조종하기 쉬우면서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지상 활주 땐 전고가 높고 육중에 큰 비행기를 모는 느낌이 들고 상공에선 FA-50 경전투기와 비행 특성에 유사합니다. 능송만 초종사라면 KF-21 적응에 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KF-21 시험비행에 5차례 참여한 진태범 타이 비행시험단 수석조종사는 첫 한국산 전무기에 대해 이간히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천 에어쇼에서 공개된 3호기는 최송으로 일반 파일럿용 개발기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호기 담당은 테스트 조종사 중에서도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한 조종이 가능하도록 전투기 세팅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2호기를 운용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3호기 이후 기체들의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투기 운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F-15K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추락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 조종사 기준으로 전투기 세팅되어 있었고 이를 우리 조종사들이 운용하다가 지기공 시 정신을 잃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규 전투기 초기 도입 시 베테랑 조종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분문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호기 이후 적용된 전투기 프로그램 세팅은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KF-21 CJ 3호기는 무기를 발사한 흔적이 있고 특히 기관포 부분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에 KF-21 개발자는 3호기에서 다양한 무기들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LIG의 전자선, 장비들은 KF-21 내부에 내장되어 가고 있고 본격적인 전자전 관련 테스트도 준비 중이라 합니다. KF-21에 적용된 RA 임페러는 거의 극비로 분류되어 타이에서도 모르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음악님께서 나노닷 분야를 박사과정 진공했기 때문에 KF-21 RA 패널에 적용된 그래핀에 나노닷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KF-21 RAM은 패널 형태로 붙이는데 전투기는 다양한 곡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RAM 패널 적용 시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물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록 모니터나 TV 화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조입니다. 올레드가 나노닷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관련 기술을 구현하는데 좋은 산업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핀은 탄소의 동소체 중 하나이며 단소 원자들이 모여 이처럼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말해 원래 전파차폐 및 특수제인데 거기에 나노닷을 직용하면서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컵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핀을 도포하면 그게 투명 전극 역할을 하게 되고 유리를 곡면 만들고 거기에 그래핀 페이스트를 바르고 나노닷 만들면 바로 올레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RA인 패널에 직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노닷 기술과 그래핀 기술을 응용해 최신 대형 여객기의 조종석에도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캐노피에 적용한다면 전투기의 각종 정보를 캐노피에서 바로 뿌려 전투기 운용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LIG 쪽에서 전술 고글이나 아이언 비전 고글을 개발 중입니다. 총을 겨누면 십자선이 고글에 보이는 랜드 워리어 시스템으로 미군도 이 기능을 구현을 시도하다가 포기했던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고글을 레드백과 같은 장갑차에 연동시켜서 탑승 보병에게 외무 영상 정보를 공유해주면 전장의 미확인 파극이 사라지게 됩니다. 병사, 전차, 드론 등등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우리 군이 추구하는 아미타이거 4.0 체계에 부합한 것입니다. KF-21에 사용되는 F414 엔진은 기존 슈퍼호넷에 사용되는 F414 엔진과 비교해서 노즐 부분에서 다른 점이 보입니다. KF-21은 매끄럽게 이어져 있고 슈퍼호넷은 덮고 있는 느낌으로 KF-21에 비해 짧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호넷과 같다면 다를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해 KF-21 개발자의 질문하니 웃으시더니 전용 설계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일 모양은 방열 타일 같은데 그것과 노즐끼리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에 대해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슈퍼후넷 데비에노 인테이크부터 노즐 길이가 길어 보이는데 엔진 제작 시 인테이크부터 블레이드 길이는 다르게 못 만듭니다. 인테이크 블레이드 길이를 길게 만들면 진공이 걸려서 출력 감소 혹은 기동 시 엔진 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길이가 짧으면 스텔스 성능 감소되기도 하고 충분히 정돈되지 않은 기류가 돌입하면서 연비가 엉망이 되게 됩니다. F414 엔진을 개량한다면 결국 인테이크 블레이드는 그대로 만들고 노즐 쪽에 식는 개량이 가능합니다. F414 엔진 코어 설계 변경 없이 성능 개량 시 엔진 전체 길이 F100금은 4.9m이고 F414-400 혼행용이 3.9m, 노즐부가 길수록 효율이 좋아집니다. F135 엔진도 노즐을 긴게 설계해서 높은 출력 및 효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KF21 엔진 뒷부분 사진과 KF21의 F414 엔진 장착 사진 그리고 비슷한 각도의 F18 슈퍼호넷에 장착된 엔진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KF21용 F414 엔진이 노즐부가 더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진 노즐이 길어지면 그만큼 추력 증가와 열차폐에 유리해지며 그만큼 IR 저감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 노즐은 내부 가동부를 보호용인데 엔진의 열이 열어되어 고통색이 바뀌게 됩니다. 도료가 열화하면서 새까만 게 바뀌든가 아니면 밝은 회색 톤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KF21 이렇게 엔진의 외부 노즐 부분을 보면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F18 슈퍼호넷과도 다른 색이며 신소재 혹은 새로운 코팅 기술이 반영된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인테이크를 적용하여 APU나 백열 저감용 기술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IR 저감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KF21 개발자는 엔진 사이의 공간도 IR 스텔스 관련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KF21에 적용된 F414 엔진은 노즐 부분에 대한 성능 개선을 통해 IR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며 분석대로 노즐 부분이 길어졌다면 출력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F414EP 엔진이나 F414E 엔진이 엔진 코어 변경을 통해 10% 이상 성능 개선을 했지만 노즐 부분의 부분적인 성능 개량을 했기 때문에 2~3% 정도 제한적인 성능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악님께서는 더 높은 성능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KF21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부문에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전 세계 과학자들 중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인공 태양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수십 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재난에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 연료를 입을 모아 지목하는 상황. 이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화석 연료를 버리고 탄소 배출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부족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압도적인 천연가스 생산량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지구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 세계 각국은 화석 에너지라는 단 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변화 때문에 어느새 전 지구의 수건 사업이 된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굴. 하지만 현 인류의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핵융합뿐인데요. 이 새로운 희망 혹은 미지의 금강에 전 세계가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20세기와 21세기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면 미래에는 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야말로 전 세계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이 핵융합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플라즈마가 된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압에 노출시킴으로써 원자의끼리 융합해 헬륨 원자를 형성하고 이때 줄어드는 0.71%의 질량이 빛과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죠. 지구상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태양 내부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를 유지해야만 내부에서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을 투입한 핵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638TJ로 이는 석탄 2만 1000톤, 석유 1250만 리터에 해당하는 석에너지이며 26만 마력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약 38일이나 가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소만으로 계산해도 인류가 200억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인데도 100% 안전하고 방사능이나 유해물질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어에 실패해도 그냥 내부의 수소 플라즈마가 식어서 기체로 돌아갈 뿐 원자력 발전소처럼 연쇄 반응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에너지와 헬륨뿐이라서 매연을 뿜는 화력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한국 역시 일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1995년부터 핵융합 기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화석 에너지라고는 한 줌의 천연가스뿐인 자원 불모지의 털을 젓고 있는 한국이 언젠가 미래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27년간 지속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며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늘 그래왔듯 축복받은 인적 자원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은 2007년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토카막 핵융합 실험로 크스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크스타는 타 융합로 대비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냉각 부담도 적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 콘크리트 벽의 두께만 1.5m로 사용된 시멘트의 양이면 아파트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만한 규모면서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덕분에 핵융합 발전의 필수적인 초고온과 수소 플라즈마 유지 시간 양쪽에서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이 기존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자체 갱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운 기록은 섭씨 1억도에서 30초로 기존 1억도에서 20초 기록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성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핵융합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1억도에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얼마 전 1억 2천만 도에서 1000초 이상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며 보도를 냈지만 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가열 없이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는 융합로를 만들었다며 유사과학에나 나올 법한 주장을 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음만 샀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신기술까지 만들어내며 압도적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 연구진의 신기술은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핵융합로를 운전했던 방법은 H모드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핵융합로가 상용화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채택될 운전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H모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다 보니 인기치를 넘는 압력을 받을 때 장벽이 풍선처럼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불안정 현상, 헬륨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안정적인 플라즈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이번에 H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이어 모드를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어 모드는 아예 플라즈마 장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L모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열 시 발생하는 고속이온을 이용해 난류를 안정화시키고 온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운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나영수 서울대 교수는 파이어 모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영역 발견은 크스타가 초정 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의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현선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가 등 시간이라는 핵융합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크스타의 가열 성능을 플라즈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어 모드와 고속이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크스타의 이력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성능 및 지속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죠. 이번 기록 수립은 무려 3127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하는데요. 나영수 교수의 말처럼
한국 연구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덕분에 그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기세를 이어가서 2026년까지 1억도에서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하면 제반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효율을 끌어올려서 투입 에너지 대비 생성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핵융합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인류가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인 아이터 역시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이터 역시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 발전 기술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 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 프로젝트는 국제우주정거장 이스즈, 인류 최대 입자 가속기 LHC, 그리고 21세기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정도밖에는 없죠.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시작한 1995년에 바로 아이터 가입을 권유받았고 외환 위기를 극복한 후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와 동시에 아이터의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핵융합로 크스타의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아이터 역시 크스타와 같은 종류의 초전도체를 채용하고 규모만 25배로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크스타에서 처음 시도된 또 다른 기술로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융합로 진공 용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핵융합로도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고 전문가들과 CAD를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차원인 CAD가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2차원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녹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무게 500kg, 길이 8m짜리 코일을 진공 용기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실패 없이 단 한 번만에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사례가 아이터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터의 융합로 역시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크스타 연구진들이 그 설계를 검토 및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의 한국 크스타의 운영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핵융합 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써왔습니다. 운 좋게 공감대를 얻어 지원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매년 받는 예산은 기껏해야 수백억대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번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핵융합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처럼 3만 번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의적인 발상의 주춧돌로 삼는 기지는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한테만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폴란드 앞바다에 수상한 배 한 척이 등장해 일대의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폴란드 해군 전력의 대부분이 긴급 출격하고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까지 연락을 받고 항구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방송사까지 출동해 생중계를 진행하며 폴란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가 항구로 들어섰으나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통령의 연설 도중 방송사고가 터지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밤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980대, K9자 주포 648대, FA-1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장에서 K2, K9을 뽑아내더니 해가 지나기도 전에 한국산 전차들이 폴란드 땅을 닿게 되었습니다. 겨우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사랑에서 출발한 K2 전차 10대와 K9자 주포 23문을 실은 화물선이 35일 만에 폴란드 북부의 항구 도시 그드니아에 위치한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폴란드 해군이 마중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화물선을 호위하기 위해 폴란드 해군 전체 전력의 절반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배가 공격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폴란드 군사력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나 다름없기여 호위의 총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우리에게 폴란드가 이번 사업에 이만큼 진심이란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인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이날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이례적으로 화물선에서 하역 중인 K9자 주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 TVP, 디펜스24,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도
대대적으로 K2, K9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의 신속한 배달로 폴란드 국사력이 도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현지 시간 6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K2, K9 최초 인수 행사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폴란드 정관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청장과 폴란드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민관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인도식은 폴란드 공영방송 TVP를 통해 대대적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해 진행되며 두 국가가 함께 해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인수식 연설에서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몇 달 동안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다면서 현대적인 무기와 효율적인 무장을 갖춘 군인의 영웅적 행동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만과 러시아의 야만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폴란드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초도 물량을 공급한 데에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보통 뭔가를 받을 때 오래 기다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기다렸던 물건이 한국에서 너무 빨리 도착했기 때문이라며 농담을 건네서다. 두다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납기에 각국에서 한국의 방산 역량의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뒤져보아도 첨단 무기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해준 국가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반영된 세계적인 공업 역량을 지니고 있는 한국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무기 도입 계약을 진두지휘했던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드디어 도착한 한국 무기들을 보고 감격스러운 심정을 드러내면서도 러시아의 야욕에 맞서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스 국방장관의 연설을 생중계하는 도중 방송사고가 발생했었으며 두다 대통령의 연설이 한국어로 동시 통역되고 있었는데 통역가가 버벅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이죠. 통역을 맡은 폴란드인 통역사가 너무 긴장하여 발생한 작은 해프닝이었는데요. 어찌나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가 폴란드를 향하게 될 예정이고 FA-50 전투기와 추가 계약으로 구매한 천무 다연장 로켓도 곧 폴란드로 향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만 20여 조에 달하고 앞으로 10여 년간 폴란드로 수출될 무기들의 금액을 합산하면 최종적으로는 3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폴란드에서도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유럽의 군수공장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한 날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에서는 한국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폴란드가 군수산업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산업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한국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인들의 특성을 꼽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까다로운 파트너이다. 산업협력 제안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동시에 한국식은 협상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매우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준다.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선 폴란드 측에도 강력하고 유능한 팀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국 사업팀이 너무나 유능하고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폴란드가 한국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유럽에서 한국과 방위산업 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쟁국이 여럿 있기에 폴란드는 한국에게 가장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중부, 북부 유럽 국가들도 한국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폴란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체코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 유럽의 허브 자리를 빼앗기고 폴란드는 수십억 달러에 구입한 장비를 수리만 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루마니아의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했었다는 사실이 보도됐었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나토의 최전선 국가이기에 군사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인데다 나토의 요구로 군사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급히 이루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토 규격에 맞는 군사 무기를 가장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죠.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을 직면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협력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분명 가장 먼저 한국의 손을 잡은 건 폴란드가 맞지만 이렇게 경쟁자가 밀려든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으로선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만 하면 되는 일이죠.
이번에 폴란드에 도착한 K2, K9 초급 물량은 기존 우리 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해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된 물량으로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나머지 800대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2차 이행계약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K2에는 폴란드 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특별 옵션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같은 전차들은 바퀴축이 7개인데 반해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K1, K2 전차는 6개의 바퀴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차만의 고유한 특징인데요. 바퀴축이 늘어날수록 전차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도 늘어나게 장갑과 무장을 더할 수 있겠지만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한국의 특성상 전차의 등판 능력과 기동성이 더 중요하기에 6축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국토의 90%가 평지인데다가 습지도 많기 때문에 6축보다는 지면과 접합면이 넓고 무게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7축인 편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에서 제작될 나머지 K2 전차는 7축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늘어난 만큼 장비와 장갑들도 추가되어 동세대 최강의 전차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 무기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한국 무기 도입을 뚝심있게 밀어붙인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까운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을 내버려두고 한국에서 무기를 사야 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단 4달 만에 실물을 직접 배달해주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EU의 군수공장 독일은 아직도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나는 우리나라가 제약을 두지 않고 한국인들과 함께 자동장전이 되고 70-100km 사정거리를 가진 또 다른 자주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수한 장비와 업계의 폭넓은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려면 한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엄청난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무기들의 경의를 표하며 이제 독일 대신 한국 차를 사겠습니다. 모든 게 중단 없이 연수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산타가 나타났다. 우리 병사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 잘 됐어.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친애하는 여러분께 우리는 같은 운명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이처럼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준 한국에 대한 감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업에서 한국만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주변국에 침략당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폴란드에게 새로운 형제의 나라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폴란드 납품을 통해 입증하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방산업계 종사자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